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핀란드의 충격적인 진술. 2. 미국의 야망입니다. 3. 한류가 뜨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핀란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중국 기업들과 손절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선 것이죠. 중국산 제품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핀란드 국민들이 중국 오성운기를 불태우며 강경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토의 핀란드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핀란드의 결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일 여러 사람들 입에 오고 내리는 우크라이나 전 세계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마크롱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것이죠. 뜬금없이 등장한 핀란드화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핀란드화란 국제정치학 용어에 등장한 단어로 약소국이 자국의 주권을 보장받는 대신 인접한 강대국의 외교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외교안보 노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핀란드가 펼치고 있는 외교정책을 본받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협조에 생존을 보장받고 자국 생존을 도모하라는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이죠. 일찍부터 현실을 깨달은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약속, 자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대신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협조했습니다. 혹독한 환경의 핀란드는 강대국 러시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핀란드는 한때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인 노키아가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요. 핀란드 국민을 노키아 하나가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경영 전략의 실패로 결국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밀려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 MS에 팔아넘기며 생존을 위해 체질 개선에 들어갔죠. 노키아는 처음부터 제지회사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업이 잘 되면서 기존 제지산업을 정리 IT 회사로 변모해 성장을 거듭했던 것인데요.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을 정리하고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 올인하게 됩니다. 노키아는 프랑스 통신장비업체인 알카텔 루슨트를 인수, 세계 네트워크 장비업계 1위에 오르며 내부 체질 개선을 완료했죠. 핀란드도 노키아에 의존하던 경제를 체질 개선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들과 공존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 게임 업계의 핀란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잘할 수 있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앵그리버드로 대변되는 로비오부터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 역시 핀란드에서 탄생할 수 있었죠. 실패를 겪은 이들 핀란드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발전을 지켜본 중국은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핀란드의 모습에 주목. 핀란드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정상회담을 가지며 차이나먼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을 만나 중국 주도의 1대1로 협력을 위해 핀란드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핀란드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사이에 협조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 기업들이 핀란드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하며 핀란드를 향해 구애의 공세에 나섰죠. 안티아우모 핀란드 투자청장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금은 1억 달러를 넘었으며 한 해 투자금만 해도 69억 유로에 달할 정도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핀란드의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는 슈퍼셀을 중국 기업 텐센트가 인수하면서 엄청난 돈을 핀란드에 쏟아부었습니다. 게다가 핀란드 정부에서 차기 미래 사업의 중요 분야라고 생각하는 배터리 산업 부문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협력을 약속해 핀란드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 보였죠. 핀란드는 주요 광물은 물론이고 연구 및 생산에 있어서 배터리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 및 발전하는데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트너십 유치 프로그램 배터리 프롬 핀란드 계획을 꺼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입장에서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캐틀 기업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죠. 중국 캐틀은 중국 공산당의 협조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으로 리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과 일본 등 유수의 배터리 개발사들을 제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돈과 기술 덕분이었죠. 핀란드 역시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캐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캐틀은 핀란드에 도움을 주길 거부하면서 선을 그었죠. 당황한 핀란드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핀란드 정부의 확실한 대답을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알고 보니 핀란드에서 추진된 법안 때문이었는데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중국에서 태도를 바꾸며 핀란드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죠. 중국에서 태도를 바꾸며 핀란드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죠. 이를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럽 각국은 중국 장비 퇴출에 협조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이 의회에 동참해 자국 안보에 위험을 미치는 중국 장비에 대한 견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허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일방적인 중국의 태도에 핀란드 정부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패해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핀란드답게 중국 대신 다른 국가에게서 성공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동토의 땅인 핀란드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추위에도 방전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존 리등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핀란드 관계자들은 스타트업을 찾아 제품을 테스트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충전 시간이 짧아지고 배터리 수명도 긴 제품이 그들 눈앞에 있었죠.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잘 버티면서 성능이 좋은 것에 반한 핀란드는 즉시 한국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어 향후 핀란드에 배치될 노면 전차 트림 개발 사업에 한국산 배터리를 투입, 전 지역에 걸쳐 한국산 배터리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그리너지가 만든 리튬 티탄산화물의 티오 배터리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죠. 그리너지는 최근 핀란드에 현지 법인을 세우기로 결정하며 핀란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죠. 그리너지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북유럽 국가들 외에도 미국 유명 전기차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대항마라 불리는 리비안과 협력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그리너지에서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캐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에 반한 핀란드는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배터리 산업에 전력 투구를 결정한 핀란드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대박의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을 향한 각국의 규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향한 규제에 칼을 빼내면서 중국과 협력했던 국가들이 중국과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캐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BMW 역시 캐틀 배터리 사용을 포기하고 이불을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해 규제 회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핀란드 역시 처음에 약속했던 협력을 거절했던 중국에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고 새 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집중하고 있죠. 중국은 자신에게 매달릴 줄 알았던 핀란드가 한국에게 전념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아예 더 나아가 중국 기업을 핀란드에서 다 쫓아내겠다고 말하며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약속 중국과의 손절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첨단 제품만이 아니라 전 제품에 걸쳐 중국 제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상황.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아군과 적도 없다고는 하지만 매몰차게 도움을 거절했던 중국의 뻔뻔한 태도를 참고 넘어갈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당한 핀란드는 빠르게 중국 규제에 동참했죠. 유럽의 일원으로서 중국 제재에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핀란드는 중국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의 주 원료인 수용성 펄프솔 유불 펄프 수출 중단, 펄프 사업의 재편이라는 명분을 들며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인조 비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비스코스 레이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섬유로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이 섬유를 만들 때 필수적인 수용성 펄프는 핀란드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만일 펄프 수출이 막힌다면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핀란드. 덕분에 한국은 북유럽 시장을 넘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과 핀란드 사이의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 태양행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수십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건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인데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근강에 전 세계가 끼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핵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TJ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리미 취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매연을 뿜는 화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아직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 불모지의 털을 젓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왔듯 축복받은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타 융합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의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000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인계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앨륨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L몰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크스타가 초정 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의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가 등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이력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성능 및 지속 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영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아이터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터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우주정거장 이스즈,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 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 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CAD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CAD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 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합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써왔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의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에서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를 기준이 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에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 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붓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 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 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 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부롱 대교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 산업은 현지 업체 수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 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에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부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 산업은 2015년 템부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 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에서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 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부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준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준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부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에서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졌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부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부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부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문 최우수상으로도 템부롱 대교가 뽑혀 대림 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 즉위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의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엄청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돌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서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오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와 태평양 동반 자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